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제2연평해전 때 북한군과 싸우다 다리를 잃은 이희환 보훈부 차관이 활발한 현장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부로 승격돼 인류보훈에 앞장서온 국가보훈부의 성과를 집중결산 2023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북한도 연말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은 고체연료 ICBM 발사에 주력하면서 딸 김주애를 자신보다 앞에 내세우는 등 4대 세습을 시사하는 언론 플레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NLL을 사수한 제2연평해전의 영웅이 국가본부의 차관이 된 지 9일이 지났습니다. 19일에는 윤봉길 의사 추념식에 참석을 했고요. 20일에는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하는 오찬도 주재한다고 하는데 그 불편한 몸이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때가 2002년이었잖아요. 그때 부상 양쪽 다리 다 문장군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왼쪽 다리도 관통을 했고 오른쪽은 무릎이 아예 그냥 몇 발의 총탄으로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끝까지 지휘를 하고 이제 또 군대에서 대령까지 또 근무를 하고 했으니까 정말 그 역전의 용사죠. 용사인데 지금 국가도 더 그걸 잊지 않고 보훈부 차관으로서 지금 보답을 한 셈인데 요즘 그 박민식 장관도 보니까 이제 아주 장관 대행으로서 굉장히 바빠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 장관 대행 역할도 하랴 해서 뭐 윤봉길 의사 추념식장에도 가서 헌화하고 추도사도 대신 뭐 낭독을 했고 또 정전 70주년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그 주한 외교 사절들도 불러서 장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희환 차관은 해군 대령에서 차관으로 전격 발탁됐습니다. 인사 발표 모습 그리고 이희환 차관의 소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제2연평해전 당시 고석종 참수리 357호의 부정장으로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서도 전사한 정장을 대신해서 고석정을 지휘함으로써 우리 북방 한계선을 사수한 국가적 영웅입니다.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저에게 국가보훈부 차관의 중책이 맡겨진 것은 제가 가진 국가수호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국가용자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특별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예우를 다하고 국가보훈의 위상을 더 높이는 데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 네, 모든 힘을이란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것 들으셨는데요. 올해 47살인 현역 대령이 차관이 됐으니까 군대 계급으로 치면 이게 몇 계급을 승진한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차관 한마디로 NLL을 사수한 제2연평해전의 영웅인데 몇 계급 승진이 되는 셈입니까? 예, 보통 국방부를 예를 들면 이제 대령이 이제 과장급입니다. 그러면 국장은 2스타가거든요. 그다음에 차관보, 실장급은 이제 3스타. 차관이면 그 위니까 4계급, 5계급 정도를 뛰어넘은 겁니다. 네네. 앞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가 보훈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영웅을 예우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휘환 차관이야말로 정말 국가 보훈의 상징이고 영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2002년 북한이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함정에 선제 공격을 가해왔고 당시 정장이었던 윤영하 대위였죠. 소령으로 추수했습니다만 포함해서 6명의 동료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25분 동안 지휘봉을 놓지 않고 끝까지 대적을 했고 사실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네. 초기에는 그걸 뭐 서해 교전 그랬지만 승리한 이 전투였기 때문에 연평해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서해교전이라고 불렸던 이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축구 열풍에 휩싸여 있던 와중에 터진 사건이었습니다. 정말로 치열했고 참혹한 전투였죠. 네, 그러니까요. 1차 연평해전 기억하십니까? 네. 1차 연평해전 1999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이게 북한이 NLL을 무력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연평해전 때 북한 해군이 완전히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네. 영화 연평해전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연평해전 때 그렇게 참혹하게 패배를 하고 돌아간 북한 해군이 와싱산 상담하면서 이걸 뭔가 보복할 그런 기회를 잡았고 네. 2002년 바로 6월 29일 모두 전 국민이 월드컵 우리가 4강까지 진출했던 그런 상황에 매몰돼 있을 때 사실 서해 NLL에서 NLL을 지키던 357 참수리호를 선제 타격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은 거거든요. 네, 전사자 6분 모습도 예, 보입니다. 참혹한 전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탑승해 있었던 모든 승조원들이 한 마음으로 대응을 했고 사실 우리가 피해받은 것보다 우리를 선제 공격했던 북한군 함정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요. 30여 명이 사상이 됐고 그래서 우리 해군 함정들이 NLL을 지켜냈고 승리한 전투가 바로 제2연평해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로도 우리 국민들이 보시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이휘환 차관은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 지 불과 닷새 만에 차관으로 전격 발탁이 됐습니다. 파격적인 승진의 연속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이른바 인류보훈의 상징적인 모델,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모델로 세웠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는 2002년도 그날이 뭐 월드컵 축구 때문에 한일 축구전 때문에 전부 그냥 거기다 빠져 있었죠. 그런데다가 당시 정부까지도 김대중 정부였죠. 정부까지도 사실은 별로 이거 가능하면 좀 뭐 말하자면 이걸 좀 위축시킨다, 축소시킨다든지 뭐 그런 어떤 욕심을 드러내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좀 안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어디 갔습니까? 일본 도쿄에서 하는 결승전에 거기 간다고 가버렸잖아요. 참관하러 결승전 참관하러 갔죠. 한 번도 연결식에 와본 적도 없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에 할 때도 또 우리 국민들도 마음속에서는 아니 나라를 지키다 지금 그 문장군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예? 해가지고 이긴 전투인데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될 정부가 오히려 그렇게 홀대를 한 셈이 됐는데 그래서 그 신세를 더 갚아야죠. 그런 점에서 이휘환 차관을 그렇게 전격 발탁한 거는 또 그러면서 뭐 서너 단계 그런 식으로 더 승진한 거 승진시킨 것 이것은 정말 그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국민으로서도 이 나라에 자신들의 모든 걸 바친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누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려 하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정말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당시 또 떠올려 보시면서 상당히 좀 감격하시고 또 흥분도 하셨는데요. 그런 일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제2연평해전 1년 뒤입니다. 당시 대위였던 이휘환 차관은 2003년입니다. 오른다리에 의족을 한 불편한 몸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또 영웅이죠. 몬주이계 영웅 황영조 선수와 함께 뛰기도 했는데 저때 이제 모습이 뛰기도 걷기도 하면서
이제 그 상처가 아프니까 그럼요. 그 결국 완주를 했던 네. 그때도 아주 대단한 뉴스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 제가 볼 때는 아마 왜 그 정부가 그렇게 했을까? 햇볕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네. 그리고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NLL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했단 말이죠. 햇볕 정책이 굉장히 상처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축소하려고 그랬고요. NLL을 침범하는 북한 군인들에게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말고 밀어내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결국 충돌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근데 밀어내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37mm 기관포를 막 쏴댔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밀어내기 하는 과정에서 선제 공격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대통령도 연결식에 안 가고 이걸 축소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희한 중위와 그때 357호에 탔던 승무원들이 5, 6명은 이미 먼저 전사가 됐고요. 국민들은 이걸 축소하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강인한 그런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이휘한 중위도 전혀 가지 않고 군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면서 우리는 강인하게 이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렇게 보여준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마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서해교전이 제2연평해전이 됐고 승전한 그런 전투로 이제 무공훈장도 받고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인류보훈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켰죠. 윤 대통령의 보훈 관련된 주요 발언들 저희가 간추려봤습니다. 네,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장의 윤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네. 정부는 호국 영웅들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입니다. 호국 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눈부신 번영은 호국 영웅들이 목숨 걸고 자유를 수호한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로 이 말이 많이 회자가 되고 유명해졌는데요. 자, 미국에서는요, 국가보훈부의 예산과 인력이 전 부처 가운데 1, 2위 수위권에 있습니다. 자, 이 발언과 미국의 예를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은 말하자면 미국이 전쟁을 안 치는 날이 없잖아요. 매일 미국은 세계 어디선가는 전쟁을 치는데 이런 나라가 자국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특히 자유민주 체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군인들을 우대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전 시민적으로도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친 또 그게 봉사하고 있는 군인에 특별한 예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민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우리도 자주 그 TV나 이런 통해서 보잖아요. 뭐 차를 탔거나 식당에서거나 군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말이지. 내가 대신 돈을 낸다든지 내 1등석을 네. 양보한다든지 그런 일 식으로.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국가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갚지 않으면 은혜를 기억하고 갚지 않는 그런 나라는 장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심지어 뭐 안보를 좀 강조하면 무슨 냉전주의자는 전쟁광이라는 심지어 그런 공격까지 정치적으로 하고 하는데 네네. 정치는 여든 야든 그 구분할 필요 없이 국가를 위해서 수호하는 그런 정신, 위대한 정신, 그런 숭고한 정신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갚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점에서 너무 이게 정치적이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꾸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건요 예의가 아니고 도리가 아니죠. 네. 예, 그 점에서는 앞으로 좀 인식들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도 반드시 은혜를 갖겠다. 기억하겠다. 이게 정말 그런 정신이 국민 전체로 퍼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그 주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다큐멘터리 하다 보니까 아프간전에서 전사한 일병의 1등병의 시신을 운구하는데 중령이 가서 그걸 이제 운구해 가요.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데 그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찍었는데
모든 마을, 모든 공공기관, 모든 시민이 그 경납고에다 그 시신을 관을 보관할 때 경례를 합니다. 거기다 맞습니다. 대고. 그런 모습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보훈은 전 국격이라고 보거든요. 선진국의 공통점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우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보훈 문화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을 끝까지 예우하는 이런 모습, 선진국의 모습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일병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은 전 국민이 받들어서 예우하는 이런 분위기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호국보훈은 헌법의 실천명령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건국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전쟁, 이런저런 전쟁을 통한 국가 수호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이 만들어졌고 헌법에 기초해서 대한민국이 수립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일인데 사실 지금 대통령이 세 부류의 이 분들을 거명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 이 순국선열이라고. 순국선열이죠.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호국영웅, 호국영령이라고 부르죠. 이런 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맨인 유니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니폼을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관 이런 분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목숨 얼마 전에 소방관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많죠, 그런 분들. 그래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키는 것은 이건 헌법의 정신이고 헌법의 실천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주필께서도 저 방금 얘기한 그 세 부류의 우리 국가 선열들 세 번째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것도 똑같이 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특별한 예우를 해줘야, 특별한 보답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지금 그 문장군께서 분류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간에 이상하게 대북 정책 때문에 그런데 아까 뭐 햇볕 정책도 그렇고 그 이후에 또 뭐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는데 북한한테 자꾸 약해지니까 6.25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그걸 덮어버리려고 그러고 6.25 그 많은 우리 젊은 희생자들 그렇죠. 이 사람들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심지어 그 무슨 뭐 그런 행사할 때도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초대해서 하면서 이쪽 그 6.25 순국 그 용사들이라든지 베트남 거기서 참전했던 용사들이 아무도 부르지도 않아죠. 네네. 이런 식으로 이 보훈에 대해서까지도 차등을 둔다는 인식을 국민한테 주면 안 되죠.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당시 윤 대통령은 추념식 후에 과거에는 월남전이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전과 국군 대간첩 작전 전사자의 묘역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제3묘역이라고 하죠. 그 모습 보시죠. 오늘 우리 박 대위님하고 말씀 많이 나누십시오. 전사자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 있습니다. 오늘 조심하세요. 오빠하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누세요. 네. 이리 오세요. 저하고 하나 찍어요. 네, 저 어머니가 형제를 잃은 그 어머니인데 스마트폰 들고 나와서 윤 대통령과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유명해진 언급, 바로 대한민국은 전사자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 현충원의 제3묘역을 방문한 것 자체가 처음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42년 만에 81년도 이후에 42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이고
그러니까 여기다 사실 이 점도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말이죠. 보니까 약간의 그런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차등 차별 뭐 이런 게 없었다고 못하겠죠. 예, 그런데 베트남 참전 용사들은 국가의 부름에 응했지 자기 개인으로 간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가의 부름에 응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그런 사람들은 그 정신은 모두가 숭고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정신에도 차등을 둔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가서 아마 유족분들도 굉장히 고마워했겠지만은 이 국가의 원수가 예, 이 군 통수권 얘기도 하잖아요. 국가의 원수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인식한다. 이것만 해도 아마 희생자들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도 굉장한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네. 베트남전 전사자의 어머니 현장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자, 아주 감격에 겨워 했는데 저 말 속에 참 많은 게 응축돼 있죠. 윤 대통령을 수행했던 당시 박민식 법무부 장관도 베트남전 참전 장교의 유복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트남전에서 싸우다 돌아가셨고 그때 박민식 장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이 복중에 있었다. 예, 사실 제가 금년 6월 6일 현충일 당시에 그 동작동 서울 현충원에 갔었거든요. 저도 이제 동료들 중에 먼저 간 동료들이 있어가지고 예. 참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기념식 끝나고 나서 제3묘역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현장에 계셨네요. 예,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제3묘역, 특히 베트남전 묘역하고 그다음에 대간첩 유공자 묘역들입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추념식만 참석하고 그냥 가셨는데 윤 대통령은 거기까지 직접 가가지고 지금 박민식 장관의 부친은 고 박순유 중령입니다. 박순유 중령. 베트남전에서 전사를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당시 보면 박용재 육군 대위 묘소도 참배를 했는데 그 동료들이 40년 동안 그 묘소를 와서 참배를 빠지지 않고 참배를 했고요. 그게 참 엄청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972년 진해에서 초소 근무 중에 무장공비와 전투에서 전사한 그 한 이상현 해병 상병 여기 묘역도 참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그 어머니의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대통령이 그곳에 가니까 그 어머니가 매년 와서 참배했는데 대통령이 우리 아들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이런 날도 오는군요라고 얘기를 한 그 멘트가 지금도 뇌리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고도 하지 않고 대통령 부처가 저렇게 오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온 대통령이 있나? 예.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동안 안 갔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 네, 참 그건 안타까운 그 일이죠. 마음의 따뜻함을 대통령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있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가보훈부는 승격 1호 사업으로 서울 현충원을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내셔널 세머터리죠. 이런 국가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알링턴은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도 숱하게 나오는 그 아주 명소인데 알링턴처럼 만들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알링턴은 그게 이제 국립묘지이지만은 사실은 관광지이기도 하고 아주 문화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모든 또 시민의 공원이고 공간이고 이런 그러니까요. 누구나 시민들은 그냥 편하게 가서 또 문화생활도 하고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론 우리도 요즘 이제 개방이 되기 때문에 뭐 들어가려면 얼마나 들어가려고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약간 좀 뭐랄까 이 문도 있고 담당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는 상당히 또 뭐 위치적으로도 그래요. 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또 안에 들어가면 전부 묘지뿐이고 이런 게 되니까 아니 거기 계시는 분들을 그 영령들은 좀 시민들도 많이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와서 같이 어울리면 영령들도 크게 위안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이 격리돼서 혼자 있다, 따로 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주면 그 국민들도 도리가 아니지. 그것도 좀 이번에 저는 보니까 생각을 잘했어요. 그래서 알링턴 묘지가 특히 이제 알링턴은 유명해진 게 존 F 케네디하고 제클린 여사 그 묘소도 있고 로버트 케네디 묘소도 있고 또 에드워드 케네디 묘소도 있고 가면은 역사 공부가 다 되죠. 미국 현대사가 있으니까. 근데 그 위에 그는 리 장군 있잖아요. 남부 총사령. 로버트 리죠. 예. 그 리 장군이 본래 집이 있었던 그걸 이제 기념관으로 기념 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해놨다는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모든 시민이 국민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묘지가 돼야지. 예? 영혼들은 따로 놓으세요. 떼놓을 수는 그것보다는 이번에 아주 생각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현역도 장군 출신이셨으니까 이 알링턴화하는 그 현충원 이게 어떤 보훈부의 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 아마 국민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현충원이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잖아요. 대전은 국가보훈부가 관리를 했었고 서울 현충원은 국방부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면서 서울 현충원을 보훈부가 이제 관할하는 이런 게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립현충원을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훈 문화의 확산,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우하는데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용산 지역에 있는 용산에도 보면 이제 주한미군 기지가 있었던 곳이고요.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용산과 동작동 그래 멀지 않거든요. 멀지 않죠. 이런 걸 다 이렇게 존으로 한 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가까이에 가서 접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장소로 만드는 것은 저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또 좋은 역사관, 국가관, 애국관 교육이라고 저는 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한강공원에서. 네. 그러니까 지하로 바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안에다가 문화 시설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럼요. 사람들이 어울려서 같이 옛날 이 영혼들을 위로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또 문화생활도 하고 하는 좋은 아마 그런 기회로 지금 삼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보훈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지금입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고체 연료 ICBM을 고각 발사한 12월 18일 현장에도 북한의 김정은은 딸 주애를 동행했습니다. 10살 난 김주애는 이번엔 유럽 명품으로 보이는 핑크빛 모피 코트를 여발한 듯이 입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공화국 핵전략 무력의 압도적 대응 의지와 무비의 힘을 적들에게 똑똑히 각인시키기 위한 중대한 군사활동으로서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꿈결에도 그립고 뵙고 싶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네, 이 주제는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미 핵협의그룹의 워싱턴 2차 회의에 반발한 김정은이 워싱턴과 뉴욕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고체연료 ICBM을 고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 매체의 발표로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공화국 핵전략 무력의 압도적 대응 의지와 무비의 힘을 적들에게 똑똑히 각인시키기 위한 중대한 군사활동으로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발사 훈련이 단행됐습니다. 셋, 둘, 하나, 발사.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제와 초종 무리들의 악질적인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코 보다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네, 이번에도 김정은 발사 현장에 딸 주애를 동행했습니다. 약간 핑크빛이 감도는 모피 코트를 입고 나왔는데 생뚱맞은 모습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북한 매체가 이런 모습 우연히 방송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저 김정은 부자에 대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다 철저한 검토 밑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김주애가 지금 핑크색 모피 코트를 입고 나왔는데 저것도 왜 핑크색을 입혔는 건지, 네. 저것도 다 무슨 속뜻이 있어서 내보냈을 건데, 어쨌든 이전에는 가죽 코트도 입은 적도 있고 아버지보다 더 좋아 보이는 선글라스도 쓴 적이 있고 아버지보다 앞선 사진도 있고, 김주애를 자꾸 저렇게 등장을 시키는 데는 북한 지도부의 크나큰 어떤 속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모피 코트를 검색해본 네티즌들은 유럽산인데 수백만 원짜리 명품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다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위스제 매니아인 김정은의 딸답게 김주애도 이 유럽 명품, 구미 명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른바 자기네가 소위 백두혈통이라고 그러고 존귀하신 분들이라고 하니 명품의 사족을 못 쓰는 거는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평양에서 전국 어머니 대회 때 김정은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평양에서도 지금 땔감, 그다음에 먹을거리,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평양 시민들도 지금 연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딸은 저렇게 수백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입고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인민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허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평양은 그동안 그런 물자 부족이 없었는데 네. 평양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김주애는 속칭 서민 코스프레, 이게 일본식 표현이라 잘 안 쓰겠습니다만 서민인 척하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제 디오르 후드가 공개된 지 한 달쯤 뒤에 갑자기 또 중국산 저가 브랜드 옷을 입은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별로 보면은요, 김주애가 3월 13일에 화성 18형 시험 발사 현장에 저 디오르, 크리스찬 디오르입니다. 후드 재킷, 저게 한 252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근데 한 달 조금 지나서 국가우주개발국 현지 지도 현장에는 저 이제 수수한 블라우스를 입고 나와서 저게 어디 거냐 그랬더니 알리바바 쇼핑몰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2, 3만 원짜리 우리 돈 그런 블라우스였다. 저렇게 널뛰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잘 입혀가지고 나오댔는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김주애의 모습 보면서 신선하다 이랬다가 이제까지 지도자의 자세들을 못 봤으니까, 근데 저렇게 영양 상태가 너무 좋고 네. 아주 명품으로 몸을 가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쟤는 저렇게 뭐야?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니까 이번엔 또 말 그대로 서민 코스프레를 한 거죠. 중저가 옷을 딱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2, 3만 원대 옷을 딱 입혀가지고 너나 나나 우리나 그냥 똑같은 옷을 입는다. 이런 건데 또 이번엔 또 딴 거 입고 나오고. 그러니까 한 번은 주민들이 취향에 맞추는 척 하다가 나 다시 명품으로 돌아갈래. 그래서 또 1900달러짜리 이상의 또 명품을 입고 나오는 등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북한도 MZ세대, 특히 평양 중산층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북한도 약간씩 변화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특보 말씀하신 대로 자, 이 중국제 비교적 저렴한 블라우스를 입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입힌 이유가 북한의 MZ세대의 마음을 좀 잡기 위해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MZ세대라는 건 이제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 장마당 세대. 장마당에서 크고 장마당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과 국가의 배려라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니까 약간 기존 세대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거 좀 신기하다가 계속 명품 옷 입고 뭐 저기 높은 사람들이 뒤에 장벽처럼 서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니 쟤는 도대체 뭔데? 네. 쟤는 뭐 도대체 뭔데 저렇게 크리스찬 뒷땡인지 뭐 그런 옷을 입고 나오고 예. 그리고 뭐 그 가방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 그냥 명품으로 둘둘 감고 다니니까 아 이건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인민이 지도자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 불만을 눅자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통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냐 아니냐 이 질문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후계자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국면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자, 고특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게 이제 지난해 11월 18일 날 저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화성 17형 때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10살짜리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표가 석 달 뒤에 우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군부 사령관들 뭐 별 4개, 5개씩 달고 있는 사람들이 뒤에 줄을 쭉 서서 성벽처럼 옹호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하고 그리고 북한군 차수가 무릎 꿇고 귓속말로 김주애한테 이야기하는 모습. 그게 또 유명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 구구절 뭐 2월 8일에나 구구절 열병식 때도 김정은 옆에 딱 앉아 있고 그리고 엄마인 리설주보다 먼저 이름을 불렀고 호명을 이설주 여사보다 먼저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4대를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4대 왜 4대를 그렇게 강력하게 암시하는지는 이것도 다른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남전여비 사상이 강하고 가부장적인 정치 풍토인 북한에서 여성 지도자가 그것도 여성 지도자가 되면 또다시 후계자를 생산하겠는데 그러면 성이 바뀌겠는데 과연 저것이 가능하냐.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많이 봤었는데 저렇게 자꾸 나오는 걸 보면 아, 후계자 반열에 올려 세우는 것은 만든 것 같다 하는 게 통일부 입장이고 저희 입장도 통일부 입장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전 후계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저 사람을 봐야 된다. 저 사람이 후계자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명백치 않지만 네. 이름도 명백치 않습니다. 이름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북한이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북한이 지금 뭔가 싹 신비로움을 들쑤면서 4대를 암시하면서 그런 데는 4대가 아닌 것 같으면서 이런 신비주의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4대 암시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저 무릎 꿇은 장면 김차수 그 차수가 원수 다음인데 네.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에서 최고입니다. 원수는 김정은밖에 없으니까 네. 원수 차수가 무릎 꿇고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많은 북한 군인들이 속으로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 10살짜리한테 저렇게 우리 군의 2인자가 저렇게 하고 앉아있으니 저게 뭐냐. 참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습니다. 11월 29일이 북한에서는 항공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놀라운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됐죠. 김정은보다 앞에 서서 김정은을 오히려 조금 가리는 딸 김주애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 말고 이제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때 검은 선글라스, 가죽 재킷이 김정은보다 좋아 보인다. 자, 이 사진입니다. 예. 저게 의도된 연출이 아니고서는 더 크잖아요. 센터고. 더 그리고 크고 센터고. 김정은을 살짝 가렸습니다. 저 가능한 일입니까? 저게 사실은 김정은은 이른바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잖아요. 최고 존엄이라고 하면 그 절대적인 권위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게 지금 스크래치가 나는 사진이거든요. 김정은 몸을 가렸잖아요. 그리고 김주애가 훨씬 앞쪽에 있잖아요. 메인이고 네. 프레임 속에. 저런 걸 보면 아 저것만 보면 후계자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저 그림만 보면. 그러니까 저 때는 이게 부녀 같은데 자 바로 다음 사진을 보면 예. 이게 이제 각도가 달라지면서 김주애가 앞에 프론트로 나오는 또 예. 그런 사진이 나왔거든요. 예. 네. 그런 사진 보면 아 북한 사람들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틀림없이 후계자다. 그리고 동급을 넘어서 미래의 후계자니까 좀 더 앞에 세웠나? 이런 의혹들을 북한 사람들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저런 사진들이 계속 공개되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고영환 특보님은 지난 5월에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때 김주애는 여동생 김여정 견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으셨어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김정은이 처음에는 김여정이를 많이 믿고 지금도 믿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네. 그렇지만 자기 딸이 크고 자기 자식들이 크면서 아무래도 동생은 약간 멀리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런 그림 뒤에는 반드시 이설주라는 여성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김주애자 곧 리설주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모가 저렇게 앞에서 자꾸 나오면 자기 자식들의 모습이 자꾸 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려면 또 남편하고 또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백예비 성사라 그러는데 저 어느 정도 저게 조금 너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도 그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김여정은 약간씩 거리가 멀어지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첨부를 하면 조금 바뀐 거는 김여정이 이제는 자기도 위험함을 느끼고 알아서 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나섰다가 괜히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네네. 지금은 자세를 낮추는 것이 맞다는 김여정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그 분석이 네. 굉장히 좀 더 귀가 솔깃하네요. 네. 자, 인기 가수 백지영 씨가 2018년 북한에 공연을 갔었죠. 그때 본인이 보고 느꼈던 북한 권부, 특히 김정은 부부 인상을 얘기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공연 뒷이야기를 SNS에서 땡큐브에서 했는데 김정은 잘못된 것 같은 머리각이 참 인상적이었다. 이른바 칼각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리설주, 어딘가 창백하고 아파 보이는 딱 동양적인 미인이다. 뭐 이렇게 파리한 모습이었다. 이런 인상을, 입술도 좀 그랬다. 이런 얘기고. 현송월은 술 한 잔 먹으니 나를 언니라고 부르더라. 대화가 잘 통했다. 자, 듣기 어려운 얘기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자기 SNS에다 올린 글이니까 뭐 저건 뭐 거의 정확하다고 보는 거고 옆에 금방 뭐 술까지 같이 한 잔 마셨다니까 틀림없어 보이고 아마 백지영 씨가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이 북한에서 부인과 지도자와의 관계는 수평 관계가 아니고 수직 관계라는 것은 가수인데 굉장히 예리하게 문제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SNS에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거는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두 부부가 김정은하고 리설주가 수직 관계 같더라. 네. 이런 게 이제 화제가 됐어요. 그 말은 평등하게 보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 당연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 김정일 때도 여러 부인이 있었지만 다 수직 관계였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토도 달지 못하고 그냥 내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수령은 수령이고 부인은 한 개의 전사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하처럼 대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군요. 당시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총 맞은 것처럼이었습니다. 저도 좀 좋아하는 노래인데 사실 본인은 백지영 씨 본인은 이런 노래를 불러도 되나? 근데 북한 측이 요청을 했고 직접 선곡을 해줬기 때문에 불렀다. 네. 이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저 북한 측에서 요청하는 건 김정은이가 요청하기 전에는 저런 노래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마음에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았을 때 무슨 느낌이 들까? 안 맞아봤으니까. 안 맞아봤으니까 남을 쏴는 봤지만 안 네. 맞아봤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총 맞은 것처럼을 아마 불러보라 그랬고 뭐 잊지 말아요는 아마 어떤 기회에 들었으니까 두 노래 다 김정은이가 선곡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때 북한 관객들이 내 노래를 조용조용 따라 부르더라라고 백지영 씨가 얘기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장마당 등 USB 통하고 와이파이를 어떤 식으로든지 끌어다가 우리나라 노래를 듣는다. 아니까 따라 불렀을 거 아닙니까? USB나 SD 카드나 라디오나 뭐를 통해서 들어갔고 입술 모양을 보니까 따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 노래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당에서랑 보면 노래를 아는 건 안 되니까 그냥 입술로 조용히 따라 불렀다는 건데 아마 백지영 씨 굉장히 아마 마음속으로 뭉클했을 겁니다. 내 노래를 이 엄숙한 자리에서 따라 부르다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 유튜브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백지영 씨는요. 당시 평양 호텔에서 도청될 가능성도 매우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묻는 호텔에서도 삼엄한 경계를 하는지 궁금한데 그 이유가
본인이 혼잣말로 여기 수건이 없네 그랬대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수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도청 아니고 설명이 되나요? 근데 우리가 북한의 대표단은 갈 때 항상 주의를 주는 게 있습니다. 정치적인 말 하지 말라. 특히 지도자에 대한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네. 그런데 결국은 도청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있을 때도 이거 뭐 과자에 개미가 있어 그러니까 새 과자가 나오고. 지금도 또 뭐 수건이 왜 없어? 그러니까 수건이 당장 가져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녹음하고 모든 것을 녹화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유명 드라마, 북한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다 그러던데 거기 보면 귀때기 동무라는 게 나와요. 네. 그게 이제 도청 얘기인데 실제로 귀때기란 말을 또 그런 요원을 북한이 두고 있습니까? 그게 보위부 도청자들을 귀때기라고 하는 북한 이민들이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실제 북한 주민들이 쓰는 말입니다. 어디선가 귀때기가 듣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 하나도 아닙니다. 귀때기 동무가 상주하고 있다. 어디선가 듣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벽에도 귀가 있는 거거든요. 벽에 귀가 있고 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백지영 씨가 아주 제대로 보고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주 많은 것들을 보고 온 것 같습니다. 네, 고영환 특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2024년 집중결산 시간으로 역시 이번에는 강화된 한미동맹 그리고 탄탄해진 한미일 삼각공조 저희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이슈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